최근에 환율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한 1340원 선 정도가 아래쪽에 지금 줄을 그어 놓은 선입니다. 40원 정도가 지난주에 상향 돌파된 이후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가 상승 기대가 다시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인포맥스에 출연했던 게 지난 1월 말경이었습니다. 당시에 환율이 뭐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낮진 않았습니다. 1340원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전망의 내용이 아마도 금년도 환율의 고점은 최근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다. 당시에 1340원 정도에서 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지난해 고점 한 1360원 선 정도는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하단도 그 2023년보다는 상당히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환율 움직임은 이와 같은 예상이 다소간 좀 약화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은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고점이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는 기본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예상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 앞선 예상에 비해서는 상당폭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좀 더 열릴 수도 있겠다. 열릴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앞선 전망에서는 위쪽이 막혀 있다는 예상이 한 90% 정도 네. 소위 얘기하는 컨빅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는 한 60% 또는 그 이하 정도가 되는 그럼 그런 부장님, 형국이 되어 또 있습니다. 저처럼 성질급한 또 우리 시청자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진행하시지만 예. 제가 중간에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올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엄청 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0몇 조 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원화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 이렇게 원화가 약했던 거를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오늘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이 환율의 상단이 좀 열릴 수 있겠다라고 좀 약간 컨빅션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를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뭐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강세를 이어갈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환율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이 네.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소간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엿보입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점들이 그 해당 컨빅션이 좀 약화된 그런 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씩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두 번째 요인부터 먼저 조금 약간 여쭤보면,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원화 주식을 엄청 사고 있고, 또 오늘 그 수출입 3월 동향이 나왔는데 수출 증가율이 또 플러스 6개월 연속 네, 플러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달러화 수급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경상수지, 또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 이게 다 약간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저는 보이는데. 결국 보여지는 그와 같은 공급 요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급 요인이 앞으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자신을 못합니다. 그와 같은 공급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은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였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월 1사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분기 기준으로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조 몇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요. 분기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한 데는 아마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 우위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앞으로의 수급 상황을 우려스럽게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은 이와 네. 같은 공급 요인들이 뭐 시장 이선 자금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공급 우위의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폭 외환시장에서 수급상의 공급 우위를 보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돼 있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후반부에 다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외환시장 주변에 이선 대기 자금들이 상당히 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 공급 요인들이 상당히 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간단히 추가로 진행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은 사실은 원화가 상당폭 약세이긴 합니다만 원화만의 약세는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글로벌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오히려 강세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에서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2년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선은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즉 금년 중에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금년 중에 3%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엔화가 그렇고요. 원화가 그렇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아시아 경제 권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주 달러화도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틀 안에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원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동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설명 변수를 찾으면 글로벌 달러화 동향, 즉 달러화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글로벌 달러화 동향, 달러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청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폭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글로벌 달러화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달러화는 아직까지 연 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지난 1월 달에 기록했던 연 고점 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아마 이제 글로벌 달러 동향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의 악화입니다. 즉 위험 회피 거래에 따라서 원화 매도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가 이루어지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심리 지표를 나타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변수 중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에 가장 적합한 변수는 주가 동향입니다. 글로벌 주가 동향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녹색 선은 모건 스테이니 캐피탈 인덱스의 그 월드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제외 지표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폭 달러 대 원화 환율, 오렌지 선으로 표시된 달러 대 원화 환율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주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편이 그 MSCI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역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게 주가가 강세이면은 원화가 동반강세를 보일 거다. 즉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할 거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그 MSCI 지수를 역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상당폭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10월, 11월부터 두 개가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게요.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와 같은 그림은 현재 지금 글로벌 투자 심리의 동향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은 별로 상관이 없다. 즉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수는 글로벌 달러와 동향 그리고 여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되어지는 거지 투자 심리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좀 전에 그 모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 심리를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1사분기 중에 대규모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순매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투자 동향들은. 해당 그림들이 사실 이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왜 그런지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못 기다리겠어. 사실, 저도 그게 못 궁금한 기다리겠어요. 게 예. 말씀을 앞에서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장이 좋고 수출 지표도 잘 나오는데 자꾸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생경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 한 발 더 나가면 미 국제국립 4.2에 4.3 원달러 환율 1,350원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높다는 그러지?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변수가 뭘까? 근데 우린 못 찾았는데 보니까 부장님은 찾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변수가 뭔지 딱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뒤쪽 죄송한데.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네, 드려야 지금 되겠네요. 결론을 순서를 좀 좀 말씀해 바꾸겠습니다. 주시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죄송한데 성격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예.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을 드라이브를 했고 그거 이외에 글로벌 달러 위에 최근에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가 일정 부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반적인 그 외환시장의 수급의 기본 여건이 되는 자본의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와 자금의 흐름입니다. 경상수지라고 많이 표시가 되어지죠. 네.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022년도, 23년도 굉장히 불안했던 경상수지 동향이 그림에서 파란색 바로 기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했던 경상수지가 최근에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흑자 규모 자체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폭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가 되지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외환시장의 달러와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색 선은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자금에 더해서 그 증권 투자자금,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합쳐서 내국인, 외국인을 전체를 다 합쳐서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아래쪽이면은 순유출, 위쪽이면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순유출 규모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넘어서진 않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데이터가 1월까지 정도로만 보이는데 경상수지가 한 40일 내에서 40 며칠 정도 후행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 3월 데이터가 여기 나오면 좀 바뀔 수 있을 추가적으로 것 만약에 같아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에 있어서 네. 주식 자금이 상당폭 플러스가 되지면서 그렇죠. 2월, 3월은 지금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와 같은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앞서서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라고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경상수지, 지금의 경상수지 동향 내지는 앞으로의 경상수지 동향을 예상해 봄에 있어서 월별로 무역수지 동향을 봐보면 앞으로의 그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월별 무역수지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2년도, 23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폭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최근에 상당폭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달 무역수지가 32억 8천만 원, 28억 불, 28억 9천만 불인가 흑자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서 외환 시장의 어떤 달러와 공급이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이 계속 현재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충분히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자금의 유출이 계속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 80억 불 후반대 한 90억 불 가까이 한 달에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거의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있겠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한 1년여 기간 동안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왔습니다. 왜? 네. 말씀하셨듯이 1350원 근처는 환율이 높아.
해외 투자를 하기에 달러를 사기에 적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해 평균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평균 환율은 1,300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좀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현재 환율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달러화의 투자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외 투자가 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물론 미국 달러도 달러지만 엔화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출 폭도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yen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순유출 요인이 되질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엔화 강세를 예상을 하고 그렇죠. 원화매도 yen 매수하는 거래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뛰어넘어서 상당 네. 부분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국내 자산에 대해서 순매수 흐름, 즉 자본의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월달, 3월달 그림을 그리면은 순유입의 막대 자체가 위로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규모를 뛰어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까 거기에 네. 더해서 이제 그 외국인의 최근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국내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자금은 유입이 되었지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게 미치는 쪽으로 투자가 돼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투자를 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많이 하고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즉 현물로 달러를 팔지만 선물로 달러를 죄수합니다. 그러면 자금은 들어왔지만 외환시장에서 미치는 네드오프 수급은 상쇄가 되어서 자금이 안 들어올까 마찬가지 상황이 되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의 가장 큰 배경 자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슈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가 적지 않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들 단기 투자가들은 환해지를 할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고요. 이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투자자금 유입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일정 부분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프론트에서 그런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추론만 할 따름이고요. 그 원래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 환해지를 해서 이른바 재정거래 컨셉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외환 시장에는 약간 중립 요인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해왔고 반면에 주식 시장은 대부분 환 포지션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인식을 해왔었는데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은 최근에 주식 쪽으로 들어온 자금도 예전에 비하면 환해지를 통해서 외환 시장에는 오히려 중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금들이 꽤 많이 많아질 수도 있다. 늘어난 것 같아라는 그런 추론을 결론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데이터로는 혹시 뭐 이렇게 검증이 되진 않나요? 데이터로는 한국은행 내부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의 선물한 거래 내역, MDF 거래 내역, 잔액을 다 합쳐서 네. 쳐다보기 전에는 해당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요. 뭐 해당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 공표는 매매 NDF 거래와 관련해서 매매와 관련해서만 보여주지 넷 잔액, 순잔액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현상과 그 이유들을 저희가 추론은 해봤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사실 저희들은 궁금하니까 그리고 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서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동향들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화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궁금한데요. 그것도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고기로 가기 전에 네. 좀 불안하게 수급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좀 또 더 있어요? 있습니다. 아이고, 전 첫 번째는 최근에 국제유가 동향입니다.
아, 국제- 지난해 하반기 그러네. 이후에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해줬거든요. 네. 국제 에너지 자원 가격이 유가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같은 그런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크게 하락해주면서 수입액이 한 40%, 50%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뭐 중동발 지정학적인 위험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한 80불 정도에서 제한이 되다가 최근에는 85불 쪽에 가까운 쪽으로 거래 수준을 높여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그 기본 대세 예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한 90불 정도 근처로 갔을 경우에는 네. 우리 무역 수지에 상당 부분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행이 정부 당국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지난 4, 4분기 중에 순 개입액이 달러와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2022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한 2년 만에 네. 순매수로 바뀌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12월 4, 4분기의 환율 변동을 보면은 1360원 근처까지 올랐던 환율이 10월 달에 네. 11월 달에 1300원 이하로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가파른 환율 변동의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1300원 정도 환율 수는 높다고 대부분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1300원을 조금 밑돌았다고 해서 시장 개입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를 지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네. 정부가 환율의 변동성을 물론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줄이는 것을 원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어떤 경제 상황 하에서 환율까지 많이 하락을 하면은 기업들을 지원할 재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화 약세를 상대적으로 일부- 현재 수준의 환율을 당분간은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첫 번째 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순매수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아마도 지난해 11월 달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와 같은 약세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달러 대 원 환율이 계속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순매수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간 기준으로 200억 불 이상 순매수를 하면은 세 가지 트리거링 포인트 중에 하나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사가지고 이와 같은 숫자를 좀 시키자고자 한 게 아닌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지난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외환 보유액이 4,630억 불을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외환 보유액이 4,160억 불이 안 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4,200억 불 정도 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70억 불 넘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한 부담을 일부 가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할 룸 자체가 훨씬 더 좀 줄어들어 있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저로 하여금 상당 부분 좀 그러네.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주화 예금 잔액 동향인데요. 거주화 예금이 고점 대비해서 한 150억 불 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주화 예금은 환율이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가 높은 환율이 되면은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계속 외환시장에 사실은 안전판, 이선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달러와 외환 시장에 유입되는 달러화를 저장을 해놨다가 환율이 높아지면은 저장됐던 달러를 풀어내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주예금 잔액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줄어들어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달러화 매수가 강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환율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여전히 경상수지가 아직까지 견조하고 네. 수출이 양호한 상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좀 앞에에 비해서는 네.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그런 네네.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다소간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제가 찾으시는 동안 성격이 급했나 봐요. 뒤에 네. 다 말씀을 주시는 네.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1분기에 그렇게 외국인이 주식 많이 사고 그다음에 수출도 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이 우위이지 못했던 구조적인 요인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수요 늘어난 거,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수입에 대한 대금이 늘어난 네. 부분, 또 한은의 달러 순매수 개입이 있었고 거주자 외화 예금이 평소보다 많이 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유가라던가 뭐 한은 그다음에 외화 예금 이런 거는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국인의 해외 투자 수요 늘어나는 건 약간 좀 구조적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구조적이 되어 왔죠. 지금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난 2010년대 후반기부터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상소화되어 있고요. 네. 뭐 사실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 중에서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금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의 집행, 네.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집행, 양쪽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 약 한 200 몇십억 불 정도 달러와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환 해지 거래를 일정 부분 하면서 순매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하고 가지고 있는 선물한 거래 잔액이 한 130억 불 정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되거든요. 네. 물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한도상으로는 더 매수할 여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은 달러와 수요를 뒤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이 계속 지금과 같이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경우에 또는 상승 압력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이선 어떤 대비책으로 이선 대비책이 점점 더 좀 약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지금 환해지가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닙니다. 네. 의무는 아닌데 뭐 정부 당국 등의 요청을 받아서 국민연금이 사실은 가장 큰 네. 지속적인 달러와 매수의 주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환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지고 거기에 대처해서 총 외화 보유 외화 자산의 10%까지 네. 전술적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에 대해서 선물안으로 10% 범위 내에서 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매도 잔액이 외화 자산 비중으로 따지면 한 3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뭐 현재 한 130억 불 정도 되니까 뭐 향후에 한 250억 불 정도는 추가로 외환시장에서 사지 않고 한국은행과 수합을 해서 그 현물로 사면서 선물안으로 네. 달러를 매도해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네. 좀 더 좀 약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과의 통화 수합이 이제 끝나거나 줄어들면 그만큼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야 되는 수요가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외환 시장에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살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국은행과 외환 수합 거래 계약이 더 국민연금의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고 줄어든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 해외 투자하는 이른바 성학개미 네. 또 많이 늘어났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그 ETF에 보게 되면 해외 ETF 많잖아요. 많죠.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뭐 환해지도 있긴 하지만 없는 거. 그럼 결국은 일반 개인들은 국내 주식을 산다고 사지만 결국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거 돈 모아가지고 또 해외 주식을 사야 되니까 역시 또 달러에 대한 초과 수요가 또 생길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외국인 주식 많이 사니까 달러 많이 들어왔겠다라고 좀 저도 너무 경도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 자금 수요가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1, 4분기에 네. 그 주식 자금의 유출입만 따지면 충분히 환율이 하락할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차를 두고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잘 보여지질 않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주식 자금 너마저도 그러니까 순유출이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1분기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해지지 못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만큼이나 외국인이 사주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마저도 줄어들면 오히려 위쪽이 상당히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고민스러운 수급 측면에서 그러네.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을 가장 잘 이끈 인디케이터가 달러화 지수, 글로벌 달러 동향이었는데요. 네. 글로벌 달러화가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달러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또는 금년 들어서는 금년 2, 4분기부터는 고꾸라질 거야. 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달러화가 너무 많이 강세입니다. 빚투성이의 빚쟁이의 미국이 빚쟁이인 빚투성이 미국 달러화가 계속 이렇게 강세로 유지되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참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미국이니까 하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 기축통화국이니까. 열받기도 하고 좀 지그들이 다 사고치고는 달러 발행해가지고 다 그렇죠. 뭐 연간 연간 재정 적자를 6%씩 GDP에 내는 나라의 통화가 네. 이렇게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부분, 달러화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은 잊어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현재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가 이런 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달러화 강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금리의 동향과 달러화 동향을 포개봤습니다. 뭐 두 선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네. 우측에 있는 붉은색 선이 달러화 지수이고요. 좌측에 있는 짙은 청색 선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네. 뭐 거의 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숫자를 저거를 빼놓고 나면은 어느 게 금리였는지 어느 게 달러 지수였는지 잘 모를 정도가 되어 그러게요.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보면 살짝 미국 10년 금리가 한 4.35 정도에서 단기 고점 찍고 좀 4.2대까지 좀 내려와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환율을 이해하기로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국 교환 비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 카운터 파티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주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상대국까지 예.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도 결국 또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지만 또 뭐 생각보다 뭐 정책은 여전히 그럴 완화적이고. 것 같다. 네. 예,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먼저 예. 다 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결국은 예. 이제 달러화 움직임은 달러화 자체의 변동 요인도 있지만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상대 가격의 변동 요인들도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달러와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강세를 보일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에 있고 이와 같은 금리가 당분간 잘 내려갈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뭐 지난 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웰 의장이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파웰 의장의 발언을 덮어놓고 나머지 내용을 쳐다봤을 경우에는 네. 과연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이 너무 경제가 강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의 그 예상을 경제에 대한 예상을 모아놓은 소위 그 SEP인데요. 앞선 경제 전망에 비해서 경제 전망치가 다 높아졌습니다. 다 강화가 됐습니다. GDP가 1.4% 예상했던 GDP가 금년도에 2.1%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장기 기대치가 한 1.8% 아마도 이게 뭐 연준이 생각하는 대체적으로 그 중립 성장률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앞선 전망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물가 전망치는 앞선 전망치보다 코어 PC 인플레이션 레이트 기준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앞선 금리의 예상치를 대체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모순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과연 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상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파웰 의장의 다비시아 발언에 완화적인 발언에 관심을 기울였던 관심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쪽에서 유럽 중앙은행, 다른 여타 유럽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저점까지 낮췄다가 이후에 금리를 올린 네. 2020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요. 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최근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타낸 정책 시사점을 보면은 에브리바디 완화적입니다.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일본조차도 완화적인 정책이 계속될 거야. 우리는 국채 계속 매입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요. 과연 그럴 거면은 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는지 헷갈릴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ECB 인사들은 연준보다가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그 이면에는 사실은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고 네. 네. 그 ECB 같은 경우 2%대 중반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2.5% 정도까지 CPI가 떨어진 상황이고 네. 반대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독일이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임계치 작용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가파르게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저조, 경기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가까워져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서로 연준보다가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미국 이외의 여타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1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거는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 나서는 건데 그런 성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은 게 ECB이고 BOE이고 최근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 있는 스위스 중앙은행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5월달 내지는 6월달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RBA나
BOC 같은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들보다는 좀 그 긴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달러화의 키높이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욕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환율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가져가면서 네. 준비된 시간은 딱 30분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벌써. 모르고 계속 질문 드렸네. 네, 지금 42분이나 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죄송하지만 네. 네. 다음번에 더 좀 깊은 얘기를 기회가 된다면 하는 걸로 하고 예.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결론 한마디만 좀 완료해 예, 주시겠어요? 뭐 여전히 글로벌 달러화는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봐서는 쉽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 같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 말씀드렸듯이 여타 상대국들과 미국의 통화 정책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지는 상황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선거 국면 이후의 상황은 달러화 강세에 보다 좀 더 용이한 편안한 지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된 이후에 2017년도에 달러화 동향을 보면은 달러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중 이슈 또는 미국과 EU 간의 마찰 네. 같은 부분들이 달러화 중기적인 어떤 달러화 강세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 수준 이상의 달러화 강세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죠. 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도 앞서에 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좀 빠른 속도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기는 어렵겠다. 주변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충격이 좀 더 커졌을 경우에는 상방이 지난해 연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결국은 고금리 장기화뿐만 아니라 고환율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은 좀 많아 보입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수출이 합니다만 좋아지니까. 수출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는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좀 더 많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그렇죠. 요인이 크겠죠. 맞아요. 부담이 크겠죠. 내수 부진을 좀 더 오래 끌고 아하.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포인트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